이렇게 해서 불교가 그 도무제의 눈에 들었겠지. 이건 뭐 황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방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정권과 결탁하면서 점점 강화된 거죠. 강화를 보이는 건데 3대 태무제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북위의 최대 영웅이에요. 북위의 최대 영웅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북쪽을 다 통일하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또 도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줄을 저렇게 타놓은 상황이면 관리라도 좀 잘하든지, 관리라도 잘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천사도. 이게 후한 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지 때 천사도가 뭐냐면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천성 쪽에서 만든 그 도교의 시조입니다. 도교의 시조. 그래서 자기가 천사래, 하늘의 스승. 하늘의 스승. 그래서 자기가 천사야.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약을 팔기 시작하는 게 도교의 시작이거든요.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약간 무속적이어서 주술적이에요. 그래서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게 사천성에서 먹히는 게 사천이 험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은 한데 인구 밀도가 적어요. 그리고 습지고 비도 많이 와서 농사는 어느 정도 되는데 경제력은 되는데 인구 밀도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이게 거리들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런 데서 주술성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지역, 티베트 지역, 그다음에 섬 이런 데가 주술성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발전한 나라라도 이게 주술성이 강하거든. 그런 거 모르세요 혹시? 일본의 점 뭐 이런 거 야리한 거 일본 잘 돼. 야리한 거 잘 돼. 그리고 어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나 이런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뭇보다 그런 게 좀 더 강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섬 쪽은 돌발 위험이 많아서 그래요. 돌발 위험이 많아서. 배 타고 나가면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나 사천이나 이런 쪽에 이런 주술성들이 강한데 그냥 주술성 가지고는 일반인들에게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위진 현학은 철학성이거든요. 그래서 노자, 장자, 주역 그것과 이 천사도의 주술성을 결합시켜서 종교를 구겸지라는 사람이 샥샥샥샥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그게 새로운 천사도, 신천사도. 그걸 만들어서 약을 팝니다. 그랬더니 태무제가 거기에 이제 말린 거지. 태무제가. 저런 영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상 딱 위협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잃을까 봐 걱정해요. 황제나 임금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상 딱 패자가 돼서 내가 내 위에 안 보여.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유지하고 싶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정점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걸 유지하고 싶을 때 구겸지가 이걸 먹으면 장생불사 이걸 먹으면 탁 이렇게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약이죠. 나중에 이제 태무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황간한테 죽어요. 독살당하는데 저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무튼 불사약 먹는 사람 치고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게 사이코패스 같이 됩니다. 저 불사약의 주 재료가 수은, 납, 유황 이런 거예요. 딱 들어만 봐도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런데 왜 저게 이제 수은하고 납이 수은은 물을 상징하는 거고 납은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물과 불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최고의 금을 만들고 그 단약을 만들고 그게 금단이거든요. 그걸 복용해서 내가 순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빡시게 가겠다.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먹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요. 왜? 신선세계가 보여요. 이걸 먹으면 보인다니까. 수은 중독, 납 중독에 의해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내가 점점 신선이 돼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믿은 거죠.
태무제는 그걸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서 홀라당 넘어갔고 거기에 이제 최호라고 하는 사람이 걸려요. 이 사람 한족입니다. 한족 우월주의자예요. 그래서 탁발씨를 무시하는데 앞에서는 정중하게 하고 뒤에서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저때 북이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북쪽을 제패했기 때문에 이쪽을 제패한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수의 탁발씨라고 하는 유목민들로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족 문화하고 이렇게 섞어서 유목민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맨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사람들 자기네 말, 자기네 글자 몰랐습니다. 청나라 끝날 때. 이해가 되시죠? 한화된 거예요. 한화된 거. 그래서 지배층들이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유목민들의 특징이 문화가 떨어져요. 문화가 높으면 얘네를 쫙 이렇게 땡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 식민 지배할 때 이런 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할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걔네는 문화가 높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지능적으로 아주 나쁘게 한 것도 맞는데 지능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채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군사력은 높은데 주먹은 센데 숫자도 적고 문화력도 떨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해서 지배할 것이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차라리 저 한족 문화를 좀 이렇게 흡수해서 땡기면 어때? 말은 자기네식으로 제 편인데 실제로는 딸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거꾸로 먹히는 거예요. 몽고도 그랬고 아무튼 이민족이 중국 지배하면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판단 잘해야 돼요. 판단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북방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한족 문화를 수용할 것이냐, 그것과 어떻게 화해해서 이거를 잘 끌고 갈 것이냐가 할 때 그 리더가 최호예요. 최호라고 하는 한족 재상이에요. 한족 재상. 이 사람들이 이 북이 쪽 사람들은 탁발씨 이민족이고 그 다음에 불교도 그 당시에 그렇게 들어온 지가 오래 안 돼서 물론 AD 67년에 들어왔지만 저기 지금 300년 되잖아요. 한 200년도 안 됐고 게다가 불교가 퍼지기 시작한 거는 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민족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동아시아나 이런 전통에서는 불교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정서가 있는 거예요. 반정서가. 그건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민족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 지배 시기에다가 불교는 이민족의 종교야.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싸잡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좀 제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최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족 최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구겸지가 약을 팔아가지고 태무제를 감염시키니까 구겸지도 한족이거든요. 왔다 좋다 이래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쑤셔가지고 패불입니다. 패불. 그래서 태무제가 444년, 연도도 기가 막히죠. 444에 도교 황제를 표방하고 446년에 불교를 없애는데 정권 차원에서 싹쓸이를 시키는 거예요. 네. 법과가 저렇게 딸랑거렸는데 한 방에 싹쓸이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싹쓸이를 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싹쓸이를 하냐면 저를 조선 초기에 불교를 숭유억불 정책으로 해서 불교 날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륙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패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4번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삼무일종의 범난이라 그래. 삼무일종의 범난. 왜 삼무일종이라고 그러냐면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당의 무종. 북주의 무제가 여기 이 사람이에요. 당의 무종, 후주의 세종 이렇게 해서 삼무일종의 범난. 불교를 싹쓸이한 4명의 군주가 있어요. 그런데 저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사찰을 털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승려를 죽이지 않습니다. 환속시켜서 양민화시켜요. 그게 유리하죠. 노동력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저렇게 종교에 감염돼 가지고 이제 저거는 악이야. 우리도 동유럽이나 이런 데 있어요. 보스니아 내전 이런 거 보면 인종 청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종교랑 개입됐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존재하는 게 싫은 거야. 그 종족 자체가. 그래서 승려를 그냥 다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너무 심하게 하니까 구겸지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해서 불교를 이렇게 좀 누르고 도교를 올리라는 거지. 야,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고, 황태자가, 그 당시 태자가 누구냐면 문성제예요. 이 문성제는 또 불교입니다. 그래서 문성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자도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호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때 유목민인 탁발씨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싸우면 한족이 유리하다. 최호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최호가 계속 부채질을 해요. 계속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절당이 났습니다. 진짜 절당이 났어.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한 6년? 근데 6년이면요. 예전에 6년이면 상당히 싹쓸이 시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뭐 철당이 났지 진짜 막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구겸지는 또 이게 구겸지가 불교 구해주자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구겸지는 또 아무 탈이 없어요. 구겸지 아무 탈 없이 잘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52년에 지금 태무제가 죽잖아요. 그 전에 이 사람 죽었잖아. 그 전에 죽었잖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천태지자대사는 수나라 망하고도 책임질 일이 없었다. 왜? 수나라 망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이게 오래 살아가지고 태무제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문성제가 당장 복불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시 살려요. 그때 걸렸으면 죽습니다. 그때 걸렸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구겸지는 또 일찍 죽었고 복 받은 거죠. 나 죽었는데 뭐 이렇게 진짜 영험한 천사야. 하늘의 스승인가 봐. 이거 오래 살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구겸지는 죽었고 최호가 아주 저게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현생보를 받는데 최호가 자기가 이제 절대적인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밑에 있으면 사람이 좀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또 뒤에서 씹어요. 저 탁발씨는 저건 유목민 저 오랑캐놈 새끼들이고 뭐 무지랭이들이고 막 이렇게 씹는다고 그게 발각이 됩니다. 태무제한테. 그래서 450년에 그게 발각이 돼요. 최호가 씹었던 게. 그래서 최호 일족 128명이 몰살. 불교 승려들도 싹쓸이 하는 저런 양반인데 저거 살려뒀겠어요? 싹쓸어. 그러니까 최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였냐면 한족 입장에서 내가 한족의 어떻게 보면 중흥을 위해서 저 탁발씨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고 싸움을 붙여서 이의제의 요것들을 싹쓸이하고 한족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최호.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한족의 입장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무제가 나중에 환관한테 죽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런 식 사람들이 저렇게 환관한테 독살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려.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 정도만 피하면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변칙 자기가 수은 중독, 납 중독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겠냐고. 어떻게 보면 궁예 같은 거지. 관심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할 말이 없다고. 내가 관심법으로 네 마음을 보니 욕심을 품었도다. 이 눈깔 하나에 가리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너 사형 제가 뭐 내가 봤다니까
뭘 보셨는데 이러면 왕명을 어긴 죄. 네가 왕을 못 믿느냐? 이 사형. 수긍하면 사형.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측근이, 저 환관이 굉장한 측근들이거든요. 비서실에서 죽이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비서실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가겠다. 우리까지 가겠다. 그렇게 해서 독살시켜가지고 끝내니까 그 끝나자마자 문성재가 아들인데 복귀해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폐부를 할 때도 불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정도면 굉장히 신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저렇게 거슬리는 말 잘못하면 태자주의가 날아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다시 쫙 중흥을 시키는데 모든 불교가 태무지에 의해서 북위의 모든 불교가 날아갔죠. 불교가 날아갔죠. 불교가 날아가고 문성재에 의해서 다시 그게 복구되죠. 정치 권력에 의해서 복구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문성재가 불교를 도와준 건 좋은데 자생적인 힘은 없고 이거는 싹 날아갔고 다시 정권 차원에서 하잖아요. 법과가 처음에 딸랑거려 놓은 거 좀 있었고 그다음에 문성재가 복구를 시켜주니까 그게 정권 차원에서 아예 어떤 기구 비슷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북방의 불교는 이렇게 점조직으로 여기 이 사람이 시작하고 이 사람이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된 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같은 거죠. 지방자치제. 그런데 그게 싹 쓸려 나간 상황에서 정권 차원에서 그걸 밀어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정권에서 이렇게 틀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과랑 문성재는 사실 굉장히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두 어른에 의해서 결국 불교가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사문통 담요입니다. 담요 아니고 담요. 담요 아니고 이게 운광석굴 가면 이게 나온다고. 그 당시에 이제 평성, 지금은 대동이거든요. 저 북위의 수도가 지금은 대동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평성이에요. 평성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지는데 운광석굴이라고 있어. 거기다가 저 담요가 불교가 한번 싹쓸이를 당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절단 나겠다. 불상을 파괴 못하게 해야겠다. 그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금이나 동으로 하니까 이게 다 녹여가지고 다 빼가버리더라. 조금만 잘못하니까. 뭐가 오래 갈까? 돌. 부처님 얼굴을 황제하고 법과가 아까 당금열애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부처님이 곧 황제다. 얼굴을 박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불상 5을 만듭니다. 이게 담요오굴이라고 그래요. 운광석굴에. 460년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아미타, 약사, 비로자나몰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북위의 1, 2, 3, 4, 5대 황제들의 얼굴을 박아서 등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크기도 겁나 커. 13m,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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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m 이렇게 해서 겁나 큰 불상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절을 하면 저 논리구조도 돼. 아까 그 사문통 담요가 했었던 논리구조도 돼. 그리고 설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파괴를 하겠어? 말은 맞는 것 같아. 좀 찝찝하죠. 뭔가 이게 좀 그렇지. 그러니까 담요가 한 번 했고 문성재가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못을 칩니다. 거기다. 못을 쳐. 근데 이게 재밌는 사건을 촉발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불교가 어떻게 정권 속으로 들어가느냐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 재밌는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해줘. 왜 15km 정도 떨어진 운강에다 하냐면 거기가 이 돌벽이 좋아요. 돌벽이 좋아. 그래서 거기서 5굴을 탁 새기니까 귀족들도 야 저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자리인갑다. 그래서 불상들을 다다다다 새기기 시작해. 그래서 한 1km 정도에 얼마를 새겼냐면 석굴이 252개, 불상을 5만 천, 지금 남은 것만 파괴돼서 없어진 거 말고 5만 천불.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저 문성재 아들이 효문제거든요.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를 해요. 한화정 이제 점점점 중국화되면서 저 평성 쪽은 지금 어디냐면 북경 쪽이에요. 그래서 좀 치우쳐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중국 북쪽을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근처로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세종시 같은 거야. 세종시가 맞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초연결 시절이기 때문에 굳이 거리라는 게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때는 무조건 저를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진짜 희한한 나라가 신라다. 왜? 변방의 수도를 정할 때는 땅이 작았기 때문에 경주를 정한 거야. 그런데 통일신라가 됐는데도 경주에서 지배를 하겠다는 그 사고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사고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충청도로 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세종으로 가는 거는 굳이 안 가도 되고 지금은 그게 아니어도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중앙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착착 치고 나가기가 굉장히 좋게 지배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거미줄에서 거미도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다고. 그래야 뭐가 걸리면 후두둑 가지. 저 끝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가 뭐 걸렸다가 이렇게 가면 걔가 날아가면 거미줄만 끊고 에이 똥꼬에서 또 빼야겠네. 힘들다 말이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양으로 천도를 한다고. 이 낙양으로 천도한 게 493년인데 여기서 저 불상들을 운강석굴에서 파는 버릇이 있었잖아. 낙양으로 천도한 뒤에도 용문에다가 그걸 파기 시작해요. 용문도 석벽이 굉장히 좋거든. 거기가 몇 킬로를 팝니다. 몇 킬로를. 그게 뭐냐면 석굴이 2,300개, 불상이 14만 2천. 남은 게. 예. 사라진 거 말고 남은 게. 여기다가 저를 3배를 하면 42만 배. 42만 배. 그리고 저 용문석굴은 다니기도 힘들어요. 거기 4군데를 다녀야 도장 4개를 받아야 완주인데 저같이 진짜 독한 사람만 4군데 도장 다 찍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그중에 도장 1-2개 찍고 빠집니다. 우린 죽자고 갑니다. 죽자고 갑니다. 나중에는 힘들어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 그렇게 많아. 제가 운강석굴도 참배를 여러 번 가고 저 용문석굴 참배를 여러 번 갔는데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런데 그 시작은 다묘오굴. 그래서 태무제, 문성제, 그다음에 저 법과 스님 이렇게 내려오는 어떠한 제도불교 속 안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불교 이제 통일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거의 이 위진남북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쪽쪽쪽 해서 이렇게 요때 다시 패불이 또 일어나. 패불이 또 일어나. 근데 저 때는 또 패불의 원인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러한 복잡한 다양하게 들어온 불교들을 하나로 종합할 것이냐가 불교 문제로 또 터져요. 왜? 통일왕조들이 이제 점점 기틀을 다지니까 그전에는 지역적인 불교들이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니까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듯이 이런 것들, 제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통일기의 여명이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